지금 당장 거울을 보라. 당신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가? 피곤과 화에 절망에 찌든 얼굴인가?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으신지요? 틱야탄 스님께서는 홀로 방 안에 있을 때조차도 미소를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홀로 있을 때 미소를 짓는다라고 의식하는 경우가 드물죠. 정신 차려서 챙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다는 것, 이것은 내 안의 절망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지쳐가는 요즘이지요. 그러다 보면 미소는커녕 인상을 자꾸 찡그리게 되고 태양을 따라서 팔자주름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오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환하고 밝게 빛나는 미소 한 줌 보내면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첫 곡은 밤하늘의 트럼펫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밤하늘의 트럼펫이라고 하는 곡으로 옛부터 유명하고 많이 듣던 곡이죠. 원래 곡은 더 사일런스, 고요 또는 정막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멜리사 베네마의 연주였는데 8살 때부터 연주를 했대요. 독일인인데 지금 이 연주를 했는 그 이제 여성 연주자인데 13살에 이걸 연주를 한 겁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음악 천재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상에서 영원으로라고 하는 그 영화에 몽고메리가 이렇게 트럼펫을 탁 들고 이렇게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불던 곡이 바로 이 곡이거든요. 이제 여름철이 되면 휴가를 가시게 되고 왠지 이 곡을 들으면 바닷가에 그 석양이 질 때 어디에선가 이런 잔잔한 트럼펫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그런 걸 좀 자극시키기도 하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군요. 직장인들은 1년 중에 이맘때 바로 7월 말과 8월 초 연중에 가장 기다리는 때라고는 해요. 우리 스님들에게는 특별한 휴가라는 게 없다 보니 휴가철이 주는 의미와 그것의 매력이랄까요? 그 맛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체감 온도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보통은 4월 초파일 지난 뒤 또 여름에 이제 그 해제하면서 백중 지나고 뭐라든지 이럴 때 조금씩 또 각자의 시간을 좀 가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휴가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편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을 정말로 손꼽아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 뭐 연인과 또 도반들 이렇게 푸른 바다로 혹은 또 시원한 계곡으로 산으로 들로 하여튼 떠날 것을 생각만 해도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고 기분 좋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요즘은 그 휴가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행이라는 게 사실 참 흔해졌지 않습니까? 꼭 1년의 휴가철을 기다려야지만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 마음만 먹으면 뭐 금요일 오후부터 연차를 낸다든지 시간 내서 토요일, 일요일 달아서 아예 그렇게 뭐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든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이 여행을 가는 것이 일상사가 되다 보니 휴가철을 기다려서 여행을 간다는 의미와 또 인식도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행이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알렉산더 마르구이어가 쓴 불안한 세상에서 유쾌하게 살아남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 재미있죠?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멀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유언장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는데 유언장을 작성한다? 뭐 재미도 있지만 그 당시로 필름을 돌려서 돌아가 보면 와, 여행이 엄청나게 무거운 묵중한 일이었구나라는 무게감도 느껴집니다. 그만큼 그 과거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여행이었다는 거죠. 여행을 가는데 유언장까지 쓰고 가다니 지금 생각으로야 웃기는 일이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겠지만 그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여행하는 중에 미지의 나라에서 또 미지의 곳곳에서 새로운 부족을 만나기도 하고요. 낯선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숲에서 도적들을 만나 목숨을 잃는 일들도 비일비재했고요. 한 번 집을 나서는 일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어떤 면의 여행은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여행을 떠날 때는요. 친구들에게 그랬다죠. 또 친구가 서로 인사를 할 때 친구여 여행 잘 다녀오게. 우리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날 정도였다고 하니까 조금은 짐작이 가죠. 그 독일의 작가 투콜스키는 여행이라는 건 영혼이 자유롭게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다. 이렇게 멋지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행이라는 것이 낯설고 새로운 위험 속으로 자신을 과감하게 던지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올여름 여러분의 여행도 영혼이 자유롭게 흔들리도록 그렇게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디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휴가철은 어쨌든 즐기시고 행복하게 재미있는 시간 잘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천안시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When I Dream.
When I Dream 합창단의 그 화음으로 들으니까 참 정말 그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부르는 그 노래는요 언제 들어도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위안해 주는 것 같아요. 참 듣기 좋으네요. 제가 여름철 휴가 소식을 잠시 전하면서 옛날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은 목숨 내놓고 가는 것이어서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불기의 객이 되는 것이어서 인사 자체가 너하고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듯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그 얼마 되지 않는 요 100년의 시간, 그 100년 사이에 우리 인류가 얼마나 크게 달라지고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면 비행기를 한번 탄다는 것이 이젠 그냥 이웃집 드나들듯이 자동차 끌고 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30년 전으로만 이 바퀴를 굴려가 보아도 시간을 굴러가 봐도 공항의 이별이라는 것이 온 가족이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와서 뭐 이웃나라 일본만 전공 간다고 해도 다 애기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잘 다녀오라고 막 손 흔들고 그런 진풍경이 벌어진 지가 불과 3, 40년 전인데 지금은 사람이 뭐 인사하러 오고 가는 게 촌스러워졌잖아요. 뭐 번거롭게 뭘 나왔다 들어갔다 인사하나. 이렇게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큼 혁혁히 달라지고 있으니 앞으로 30년에서 50년과 10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변화할까 자목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삶을 보다 풍성하게 의미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혜의 향기 순서가 돌아왔네요. 오늘은 코너의 제목에 딱 어울리는 이야기 한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야생화에 푹 빠져있는 어느 신문사 그 기자가 꽃 이야기를 쓴 건데요. 김민철 선임 기자가 쓴 서울 화양연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17년 전부터 야생화와 사랑에 푹 빠져서 산과 들로 쏘다니면서 꽃을 만나온 그 김민철 기자가 서울 주변에서 흔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가고 그리고 꽃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는 예쁜 책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 모를 꽃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생각을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식물학자 중 신종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학자는 50여 명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이 땅의 식물 거의 전부가 이미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알아보면 식물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름 모를 꽃이라는 표현은 일반인의 글에는 물론 문인들의 글에도 흔하디 흔하다. 소설가 문순태는 1970년대 소설 습작을 완성하면 서울 동대문 구장 뒤편 김동리 선생 댁으로 달려갔다. 선생은 원고를 읽다가 마을에 들어서자 이름 모를 꽃들이 반겼다 같은 표현이 나오면 원고를 던져버렸다. 이름 모를 꽃이 어디 있어? 네가 모른다고 이름 모를 꽃이냐? 호통이 이어졌다. 선생은 작가라면 당연히 꽃 이름을 물어서라도 알아야지. 끈적거리는지 메마른지 꽃잎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야지라고 나무랐다. 자신도 농부들에게 이름을 물어가며 페랭이 꽃이라는 시를 쓴 일화도 알려주었다.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의 작가 김정한도 후배 문인들이 이름 모를 꽃이라는 표현을 쓰면 세상에 이름 모를 꽃이 어딨노? 이름을 모르는 것은 본인의 사정일 뿐 이름 없는 꽃은 없다 라고 꾸짖었다.
선생의 문학과 생애를 기리는 요산문학관에는 선생이 손수, 익모초, 광대나물, 배초향, 꿀풀 등 식물들을 그려가면서 정리한 식물 도감이 남아있다. 대가들의 지적이 없더라도 대상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 전 국민의 애송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영변의 약산 이름 모를 꽃이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사랑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인들은 몰라도 일반인들이야 꽃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식물 이름을 알고 바라보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이름을 아는 것은 대상과 아는 사이가 된다는 뜻이다. 도심에 많은 첸지, 피투니아, 마리골드, 베고니아 등 4대 길거리꽃과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7대 가로수 정도만 알아도 거리를 걸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지금은 좋은 야생화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많다. 꽃 사진을 올리면 고수들이 즉각 이름을 알려주는 사이트도 많다. 식물 이름을 아는 만큼 세상이 환해진다고 하면 좀 과장일까? 네, 오늘은 김민철 기자가 쓴 화양연화 가운데서 이름 모를 꽃이 어디 있노라고 하는 글을 만나봤습니다.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처럼 세상의 모든 대상에는 이름이 있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의미가 탄생하는 법이죠. 하지만 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주변에 많은 꽃이 있어도 꽃의 이름을 굳이 알려고 노력하진 않죠. 아, 그냥 꽃 이쁘다, 꽃 이쁘다. 어머, 보라색 이쁘네, 흰색 이쁘네, 색깔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그냥 풀이고 뭐 그냥 꽃이지 하면서 스쳐갈 뿐이죠. 뭐 다행히 좀 주워 들은 말이 있어서 꽃 이름을 더러더러 안다 해도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방금 읽어드린 글에서처럼 꽃의 이름을 알면 세상은 분명 알기 전과 다른 빛깔로 다가옵니다. 영변약산의 이름 모를 꽃이 아니라 영변약산의 진달래꽃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사물은 더 또렷해지고 깊어지고 향기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꽃을 좋아하다 보니 작은 그 정원도 가꾸고 계절마다 꽃들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경외감과 또 행복감을 느낄 때도 많은데요. 물론 꽃에 눈길 한 번 주고 꽃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꽃 이름 안다고 밥을 먹여줘 돈을 벌게 해. 가치관을 밥 먹는 것과 돈벌이에 갖다 붙이게 되면 정말 세상은 너무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팍팍하고 고단한 인생살이의 위로가 되어주고 좀 더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꽃 이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불러주고 눈 맞춰주는 것. 그게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겠는가 하는 얘기죠.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은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해서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 없다는 것이죠. 작은 풀꽃들에게도 이름이 있으니 사람에게도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요. 특히 우리 불가에서는 사찰에 법회를 보러 오시거나 기도를 하실 때 또 불공을 올릴 때 그 불공의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마지막에 그 집 주소 불러주고 건명부터 곤명부터 세대주부터 순서대로 쫙 이름 호명하여 불려주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정성을 다 받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의 이름을 호명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오늘 부처님께 공경의 공양 올리옵니다. 이렇게 축원을 올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축원이 얼마나 무게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은 입적하신 큰 스님들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었는데, 승가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대대손손 이어가야 할 일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름 모를 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름 모를 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불자님들의 축원 하나 읽는 것이 더욱더 제 가슴에 소중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애닐로리 보내드립니다. 애니로리 보내드렸습니다. 이름 모를 꽃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름 모를 꽃은 정말 없죠. 얼마 전에 섬진강 쪽으로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이사를 그쪽으로 갔노라 하며 이명정님이 저한테 이제 다양한 그 야생화 꽃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그 타렌 안초라고 혹시 아시는지, 이렇게 말아 올라가면서 분홍색 꽃이 피는데 타렌 안초, 그리고 달의꽃도 있고, 요즘 7, 8월에 특히 아름다운 게 노각나무입니다. 노각나무, 우리나라 지리산이 그 본래 그 자생지이죠. 하얀색 꽃이 피어서 마치 새떼가 날아온 것 같은데, 동백은 붉죠. 노각나무는 여름에 하얗게 핍니다. 자귀나무도 아주 이쁘고요. 태산목, 그리고 남계연, 연꽃 중에 왜 조그맣게 생긴 노란색으로 애기처럼 앙증맞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런 남계연.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는 걸 보면 세상에 참 꽃만큼 그 모든 생명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또 있을까 하고 찬탄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꽃공양이 언제나 가장 우위에 점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꽃처럼 완성하여 개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 몇 분만 소개할게요.
5869번님, 이 시간에는 서울에 사는 언니와 양산에 있는 저랑 같은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종교가 서로 다른 건 아무 상관없이 스님을 좋아해서 언니는 정각사에도 자주 가 스님을 배웠대요. 부럽기도 하지만 언제 서울에 가면 스님 배울 날이 있겠죠? 라고 했습니다. 8월의 두 번째 주 일요일을 기억했다가 여름 휴가철 겸해서 한번 나들이 하시죠. 0779번님, 춘천의 자비화입니다. 우리는 스님 덕분에 그저 잘 지내고 있고요. 일요일 오후에 산들바람과 지방 가득한 이 방송이 평화로움을 전해줍니다. 5638번님, 저는 카톨릭 신자이지만 스님을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최안 드림 그러셨네요. 4904님, 일을 마치고 적막한 집에 와서 TV를 틀으니 나무 아래 앉아서가 나와요.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1023님, 며칠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구름이 어찌나 이쁘든지요. 하루 종일 고맙고 좋았습니다. 병을 앓고 있어서 마음이 늘 불안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편안하고 좋다 하셨죠? 우리가 물질이니까 이 몸이라는 것도 안 아플 수도 없죠. 물질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처럼 자동차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부속품 갈듯이 갈아 끼우기도 하면서 데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구름을 바라보면 구름이 계속 행복하다고 거기 있지만도 않잖아요. 또 흘러갔다가 또다시 아름다운 구름이 오기도 하듯이 병이라는 것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도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불가에서 수행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바깥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지 마라. 그것과 맞서서 싸우면은 이거는 게임이 서로 계속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만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제껴놓고, 즉 아픈 것은 내 밖의 일이라면 내놓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또 생각을 가질까, 이것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여기저기 아플 때 조심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몸이 아프니 남 아픈 사정도 아는구나 하면서 잘 다스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달팽이 편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진해에서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유미숙님 사연 소개하죠. 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저는 3년 전 148회 달팽이 편지로 인사드렸던 진해에 사는 류미숙입니다. 3년 전에 편지 사연으로 말씀드렸던 휠체어를 타고 오신 그 사모님은 지금도 서너 달에 한 번씩 꼭 남편분과 제 미용실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그 남편 되는 분이 대령으로 군 근무를 하셨는데 대령 사모님으로 화려하게 살다가 갑자기 병으로 삶이 달라지니 그때는 적응이 안 되어서 많이 우셨나 봅니다. 미용실을 방문한 지 3년이 다 된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한 손으로 혼자서 휠체어를 움직이시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스님과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분들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제 편지 사연을 듣고 찾아오신 대원이 외할아버님도 이제는 우리 미용실 단골 손님이 되어 저와 불교와 삶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 덕분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 앉아서를 첫 회부터 최종 회까지 반복해서 8번째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방송은 또다시 2016년 여름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회차든 스님이 말문을 트시면 그 다음은 비둘기호 기차가 평화로이 들판의 풍경을 지나가듯 그냥 그렇게 그 다음 말씀이 내게로 밀려옵니다. 예언자가 된 듯 말이죠. 이번 회차에서 스님께서 여름이 덥다 말씀하시면 있어 보세요 스님, 2018년 여름은 더 더운데 이것은 더운 것도 아니에요 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죠.
스님, 올해 저는 지천명의 나이를 선물 받았고 부상으로 전생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이라는 풀지 않은 어렵고 두꺼운 문제지도 같이 받았습니다. 제 딴에 열심히 풀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30살쯤 이후부터이니 저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항상 이보다 더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기에 이 또한 피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는 대신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을 염불 합니다. 부처님을 롤 모델로, 보살님들을 제 삶의 멘토로, 정목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를 맑은 산소의 공급처로 생각하며 깊어지는 여름 속으로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스님께서도 이 여름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늘 두 손 모읍니다.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2019년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류미숙합장,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에 스칼렛 헤어뱅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미장원 이름까지 소개했습니다. 혹시 또 가까운 근처에 있는 분이 저분이 누굴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말이에요. 기왕이면 아는 미장원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우리 유미숙님 편지 사연을 접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엊그제 편지를 받은 듯 그때 기억이 생생하네요. 참 긍정적으로 살고 계시고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미장원이라는 자영업을 통해 누군가의 머리를 아름답게 만져주고 그 사람이 최고로 아름답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기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서 이 마지막에 쓰셨던 이 내용은 아주 저한테도 너무나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숨 쉴 일도 있고요. 탓을 하게 되고. 방금 전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셨듯이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답을 주시네요. 한숨 대신에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이렇게 염불한다. 그리고 부처님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무수한 보살님들을 삶의 멘토로, 그리고 이 나무 아래 앉아서를 맑은 산소의 공급처로 딱 요 세 가지 삼박자 너무 좋습니다. 아주 저도 이 말을 기억하면서 여름 잘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어서 유미숙님이 계시는 미장원을 오고 가신다는 인연 있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서로 좋은 인연 이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밭에서 보내드리죠.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이렇게 좋은 날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슬픈 사람은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워요. 영화 카모메 식당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참 맞는 말이죠. 어디에 있건 마음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날씨는 오직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날씨도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무더위에 무탈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